결석이 많네요. 네? 지난주에 부동산거래신고제 기출지문 안 봤죠? 기억 자체가 안 나죠? 우리 교재는 418페이지고요. 기본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부동산거래신고제 관련 지문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는 건 이미 진도를 마친 중개사법상의 내용이죠. 중개사법상 작성 교부했다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앞에 개공이 있잖아요.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부담하죠. 며칠 안에? 30일 안에. 따라서 두 군데가 틀렸네요. 두 번째,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국가 등에는 이제 국지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지방공사와 개인 간의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방공사가 단독 신고하는 거죠. 따라서 양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네요.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에 이게 핵심인데 걔네가 자기네가 직접 알 수 있는 것들은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든가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 이런 것들은 자기네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법상의 거래규제 이용 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신고하려는 개공이죠. 개공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맞는데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잖아요. 사무소 기준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5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다운 신고, 업 신고하면 얼마?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틀렸죠. 신고를 30일 내에 하지 않았을 때가 얼마죠? 그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기억해요? 뭐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신고서를 작성할 때 집합건축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이죠. 집합건축물 구분 건물이니까 그 밖의 건축물, 단독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게 되어 있고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입니다. 뒤집으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았다. 그러면 그 공급계약은 신고사항이지만 공급받은 그 토지를 다시 임대를 놓는다. 원래 임대차 계약은 신고사항이 아니죠. 다만 주택 임대차는 신고사항이었어요. 따라서 요거는 이제 토지 임대차인데 뭐 시험에 나온다면 상가 임대차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런 건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최초 분양계약이고 몇 가지 법이 있었죠? 부동산 공급계약 관련 8가지 법이 있었죠. 주도빈건, 택도공산이라고 아무튼 그 8가지 법에 도시개발법도 들어갑니다. 건축법이 없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그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이다 그래야 돼요. 틀렸죠.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신고서에다가 국적을 기재해 줘야죠. 그래서 외국인의 취득 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하고요.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외국인 취득 특례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418페이지. 자, 먼저 이 규정의 취지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배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뭐 하죠? 부동산 매매,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걸 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가면 이 신고서에 외국인의 국적을 기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분기별로 모아서 한 달 안에 시도지사에게, 다시 시도지사는 또 한 달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잖아요. 근데 매매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만 매매가 아닌 경우 다른 것도 있잖아요. 소유권 취득이.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하는데 그게 증여계약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교환계약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경매로 낙찰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매매가 아니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외국인이 단독으로 취득했다라고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국인 등의 취득 특례상의 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했잖아. 취득했다고 신고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신고만으로 부족하니까 4가지 토지가 있거든요. 그 4가지 토지는 사전에 허가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외국인 취득 특례라고 하는 거, 특별한 예외죠. 외국인이 신고하는 거, 외국인이 허가받는 거, 뭐가 아닐 때, 매매가 아닐 때, 이런 것들. 자, 출발을 좀 알아봤고요. 특례 적용 범위가 됩니다. 특례 적용 범위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를 제외하고를 말합니다. 매매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외국인 등이 그랬습니다. 이 외국인 등은 7가지가 있어요. 외국인 등 7가지. 등자가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 그랬으니까 여기도 4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이었죠. 그리고 뭐를?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 취득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등부터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재는 외국인 등을 저 앞쪽에 지금 뒀는데 용어의 정의에서 잠깐만 보고 올까요? 교재를 앞으로 당기면 374페이지 있습니다. 374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요.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고 맨 밑에 4번 외국인 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부터 사까지. 자, 가번 뭐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거기다가 써요. 외국 사람.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뭐라고? 외국 사람을 말해요. 나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거기다가요. 외국 회사라고 써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가 미국의 GM이라든가 아마존 또 빌 게이츠가 회장으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외국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인이죠. 외국 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다라마를 묶어서요. 다라마. 답은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감옥에 해당한다. 즉 외국 사람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다시 한번 사원이나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 사람인 법인은 여기서 외국인 취급을 합니다. 다라마를 묶어놓고요. 내국 법인이라도 이렇게 써요. 내국 법인이라도. 다라마 내국 법인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미줄초의 임원의 2분의 1 이상.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 사람에 해당하는 법인. 마번 외국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감옥, 남옥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수 이상,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외국인 등으로 취급하고, 밥은 외국 정부의 밑줄, 외국 정부도 들어가고,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국제기구 밑줄 치고, 국제연합이 뭐죠? 유엔과 그 산하기구, 유네스코,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뭐 NGO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책은 됐고 다시 돌아오세요. 418페이지로. 418페이지 펴놓고 이제 칠판 보시면 돼요. 책은 확인해 줬으니까. 아까 금방 봤던 외국인 등이라는 게 시험에 지문으로는 잘 나와요. 자, 뭐냐? 외국인 등이란 몇 가지? 7가지가 있더라. 자, 첫째, 외국 사람. 첫 번째 있었던 거죠. 두 번째가 외국 회사, 외국 법인. 두 번째 있었던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 법인이야. 우리나라 법인인데,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 사람이면, 임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 사람이면,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외국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법인인데 여기서만 외국인 취급하는 거예요. 외국인 등으로 취급한다. 외국 정보도 들어가고 뭐 미국 정부나 뭐 이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국제기구는 대표적으로 유엔 같은 게 있는데 무엇이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을 했으니까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걸 외국 사람이 취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유권 취득이니까 소유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임대차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외국인 특례의 적용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로는 418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 등의 사후신고가 있죠. 사후신고. 자, 칠판 보면서 해결하겠습니다. 자, 신고사항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등의 무엇을 취득한다고요? 소유권 취득입니다. 뭐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이 3가지죠. 매매, 증여, 교환이 있는데 매매는 빠지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빼면 증여나 교환 계약인데, 자, 증여나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 60일 안에 신고죠. 6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했어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배웠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내에 하죠? 30일 내에. 30일 내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60일 내에 신고고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고요. 신고를 거짓으로 해도 300만 원 이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더 센 거라는 거죠. 더 세다. 그런데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할 수도 있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자, 이런 것들이 계약 외예요. 외국인이 상속을 받았거나 경매로 낙찰을 받았거나 판결이나 환매 등으로 취득하는 거. 기업 간에 합병이 있었다거나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등을 했다면 이거는 계약이 아니죠. 건물을 신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약이 아닌 것들을 내올 수도 있지만 증여나 교환이 아닌 건 다 계약이 아닌 것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일이 없겠죠. 네, 취득일로부터예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자, 60일 내에 신고하는 거하고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세죠? 60일이 세? 6개월이 세? 60일이 세죠. 야, 빨리빨리 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천천히 해. 천천히 해도 돼. 이런 거니까. 따라서 6개월 내에 신고가 더 약하다. 그래서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신고를 거짓으로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여기까지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부동산 거래 신고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내에 신고? 3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고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가액의 5%의 과태료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나 건물을 증여계약을 통해 취득한다. 증여. 부동산 거래 신고에 특례에 따라 신고해. 특례에 따라 신고하죠. 며칠 내? 60일 내. 6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이 과태료고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300만 원이 과태료죠.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컨닝하지 말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 경매는 계약 외 원인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특례에 따라 신고예요? 특례에 따라 신고하죠. 며칠 내? 6개월 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신고를 거짓으로 해도 100만 원 이하. 다음으로 국적 변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사람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했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외국인 취득 특례와 아무 상관없죠.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서 이 친구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어요. 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가수였던 유승준이 있잖아. 유승준이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가 원래 걔가 이중 국적자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국적을 버려버렸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그러면 국적이 변경됐어.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을 팔면 되잖아요. 근데 안 팔고 앞으로도 계속 보유할 거야 라고 하면 계속 보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는 언제부터?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6개월 이내에.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변경일로부터.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된다 그러면 타임머신 타고 가서 신고해야 되잖아.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취득 신고예요? 계속 보유 신고예요? 계속 보유 신고죠. 그래서 언제로부터? 변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고 6개월은 세다, 약하다? 약하다. 천천히 해. 천천히 해도 돼.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죠.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정리를 해보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내야 되고 하지 않으면 500.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 5% 이하.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 특례에 따른 신고는 60일 내. 안 하면 300. 신고를 거짓으로 해도 300. 계약 외 원인이면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신고 안 해도 100. 신고를 거짓으로 해도 100. 계속 보유 신고는 변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6개월 내에 신고 안 해도 100. 신고를 거짓으로 해도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출제자는 이런 것들을 뭘 바꿀 줄 몰라. 이런 것도 바꾸고 60일로 바꾸고 이걸 300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신고만 한다?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있어요. 자, 야, 너 허가 받아라 하는 토지가 있다고요. 토지만 그래, 토지만. 4가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토지가 있는데 허가 대상 토지는 이런 거죠.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419페이지 맨 밑에 토지 취득의 사전허가가 있고 매년 나오고 있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 420페이지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밑줄 쳐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요약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요약집에 거기 있을 텐데 못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거기는 토지거래 허가 같은데. 아니,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가 2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문화재의 밑줄 맨 끝에 보호구역의 밑줄 문화재 보호구역 이렇게 기억하고 3번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 생태경관 보존지역의 밑줄 4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밑줄 쳐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걸 순서를 살짝 바꿔서 군사문화는 야생적이다 그러면 돼. 여기 보세요. 군사문화는 야생적이고 생태적이다. 군사문화는 야생적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없죠.
근데 사람들에게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 야, 상수원 보호구역 대단히 중요하잖아. 쪽발이가 거기다 농약을 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본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없어요. 상수원 보호구역. 있는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가면 첨성대가 있고, 첨성대는 평평한 땅이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넓은 땅에. 첨성대 그 주변 땅은 다 문화재 보호구역이겠죠. 근데 그 문화재 보호구역 내 땅을 외국 사람이 취득한다면 문화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문화재를 반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허가받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이 허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좀 이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 배울 텐데요. 허가를 2번 받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이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 이쪽 허가를 받으면 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겁니다.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이건 이따가 배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땅을 매매한다면 사전에 허가 신청해야 돼. 자, 허가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것이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신청하면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게 됩니다. 허가이든 불허가이든 처분을 하겠죠.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면 유효입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면 유효인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죠.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 증여계약을 통해 취득합니다. 증여계약을 통해 취득하는데 신고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으면 증여계약이 무효인가? 아니죠. 계약은 유효죠. 신고 안 하면 형사처벌이에요? 과태료예요? 과태료죠. 그런데 허가는 더 세단 말이야. 그래서 허가받지 않으면 그거는 무효고, 허가받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고, 신고를 안 했어도 효력인 영향이 없지만, 허가의 경우는 안 받으면 무효, 안 받으면 형사처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고보다 뭐가 더 세다? 허가가 더 세다 그 말이죠. 따라해요. 2년에 2천.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돼. 어쩔 수 없이. 2-2입니다. 2년에 2천. 자, 그러면 매매를 통해 외국인이 취득을 했던, 증여를 통해 취득을 했던, 상속으로 취득을 했던, 신고가 시군구로 들어가니까 외국인의 그 취득 현황을 모아서 시도지사에게 올려주고 또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올려주겠죠. 그게 외국인의 신고 허가 내용의 제출이에요. 지난주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이 매수인일 때, 오늘 배운 거 외국인의 취득 신고, 계약으로 인한 신고,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신고, 또 뭐가 있어요? 계속 보유 신고, 계약 외 계속 보유 신고, 3가지 신고가 있었죠. 그다음 또 하나가 금방 허가받는 거, 4가지 땅, 4가지 토지. 그럼 이런 신고나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때요? 시군구에서는 신고 필증, 그러니까 신고 확인서라든가 허가증을 발급할 텐데 그 내용을 모았다가 올려준단 말이지. 따라서 신고관청은 그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분기별로, 분기 종료일로부터 1월 내야. 그럼 1, 4분기 거면 1, 2, 3 석 달치를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강서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광명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이렇게 제출을 해요. 그러면 받은 날로부터 다시 또 한 달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때는 받은 때로부터예요. 제출받은 날부터. 따라서 4월 20일 날 1, 4분기 거 받았다. 4월 20일 날. 그럼 5월 2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억할 때는 분기별로 1월 내, 1월 내, 분기별로 1월 내, 1월 내 2번 올라간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취득 특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지문을 좀 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면 외국 사람이죠. 외국 사람은 이 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외국인 등이 몇 가지였어 아까? 7가지였죠. 7가지 중에 하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면 외국 회사, 아까 7가지 중에 몇 번째 있었죠? 2번째. 외국 사람, 외국 법인. 자, 외국 법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는 법령상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은 허가대상 토지가 맞나요? 군사, 문화는 생이 생태경관.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죠.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유승준이 외국인은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허가를 받아요. 계속 보유 신고야. 계속 보유 신고를 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안 팔고 계속 보유하겠다 신고죠. 보유 허가가 아닙니다. 틀렸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이게 누구야? 외국 사람. 외국 사람이 임원의 3분의 1 이상인 그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아니죠.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이야? 외국 법인이야? 우리나라 법인이죠. 우리나라 법인인데 등기이사가 5명이야. 임원이 5명인데 그중에 3명이 미국 국적,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지. 5명 중에 3명이. 그러면 우리나라 법인이지만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잘못됐죠. 숫자가. 틀렸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허가대상 토지 맞잖아. 그러면 그 토지는 외국인 등이 취득할 수 없어요. 허가 받으면 가능해요. 그렇죠. 아예 취득을 못하는 게 아니지. 틀렸습니다. 상속도 있었죠 아까. 외국인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얼마 안에 신고? 6개월 안에. 부동산거래 신고 며칠? 부동산거래 신고 며칠? 30일.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 계약 외. 그 다음에 계속 보유. 그래서 30일, 60일, 6개월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1년이 틀린 거야.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신고. 틀렸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업 시간을 10시로 늦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오니까. (42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고 좀 전에 우리는 부동산 거래신고제, 부동산 신고제야.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제야. 그러면 토지에 적용된다는 거고 허가를 받는다는 거죠.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와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비교하겠습니다. 비교.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지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죠. 여기는 허가구역이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만 시행이 되는데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잖아요. 지역 제한이 없죠. 자,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지만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죠. 그러니까 허가구역은 있지만 신고지역은 없어요. 그냥 전국적인 거야. 자, 빨리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투기 방지고 이쪽은 탈세 방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당신 그 땅 왜 살려고 왜 투기하는 거 아니야? 농사 짓는 거 맞아? 집 짓는 거 맞아? 이거고,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건 얼마에 사고 팔았어? 이 문제예요. 얼마에 사고 팔았냐? 당신 그 땅 왜 사는 거야? 얼마에 사고 팔았어? 이 문제니까 전혀 다르죠. 따라서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투기 방지, 탈세 방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말 그대로 토지에만 적용이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등거래에서 몇 가지? 4가지가 있죠.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그나저나 배우긴 했나요? 분위기는 전혀 안 배운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수업도 2주일에 한 번씩 듣지, 수업도 3주일에 한 번씩 듣지, 집에 가서 복습도 잘 안 하지. 그러니까 기억이 더 잘 안 나는 거죠. 시험 보는 날은 금방 다가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해서 붙어야지. 다음,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습니다. 개공이 말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 중개했습니다. 그래도 개공은 신청의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허가 신청서에 중개업자 인적사항 안 들어갑니다. 원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쪽은 개공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면 신고서에 중개업자 인적사항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길 배우는 거예요. 여기 토지거래 허가제.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전국적이다, 지역적이다? 지역적.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면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 어디다가 지정하느냐? 대상 지역. 몇 년간 지정하느냐? 기간.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지정에 관한 문제. 두 번째,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을 텐데 그 허가의 절차, 허가받지 않았을 때 효과, 허가받았으면 어떻게 땅을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뒤쪽에 있겠죠. 그럼 앞쪽은 지정에 관한 문제가 있다. 지정. 자, 그러면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아무 데나 지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정을 한다면 대상 지역이 있을 겁니다. 먼저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등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급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아직은 잔잔하지만 조만간 급등할 우려가 있다. 현재 상승하는 지역, 미래에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 적이 2018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건 2010년경입니다. 그럼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이라는 도시에서 평창하고 외쳤던 기억이 있을 거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그러니까 어때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평창으로 달려가잖아. 평창에 땅 사놓으려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평창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우려가 있다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다음, 밑에 4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이 뭐죠? 공법 시간에 배우는, 국토법 시간에 배우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런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과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풀리는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그 밖에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든가 관계 행정기관의 제항이 요청하는 지역, 이런 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하나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와 2가지 중에 하나가 연결이 돼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4가지 중에 한 가지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합쳐져야 된다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요?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런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렸죠?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넷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425페이지예요. 425페이지 보면 2번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끊고, 자, 밑줄 쳐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지역의 동그라미,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밑줄, 지역의 동그라미, 둘 중 하나로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밑줄 쳐요.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수립의 수에다가 동그라미. 2번 법령의 재정 개정 폐지나 그로 인한 고시공으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 밑줄 쳐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 완화되거나 해제는 맞는데 오른쪽에 메모하세요. 강화 X라고 써요. 강화되는 그러면 틀립니다. 강화되는 이란 말로 바뀌면 안 돼요. 3번 법령에 따른 밑줄 쳐요.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 4번 그 밖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 밖에 밑줄 쳐요. 그 밖에. 그러면 여러분들 1번은요. 새로 수립의 수에다가 동그라미. 수립할 때 수. 2번은 완화되거나 할 때 완 동그라미. 3번은 개발 사업 할 때 개에다가 동그라미. 4번은 그 밖에 그에다가 동그라미. 수완 좋은 개그맨, 수완 개그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안 외워도 돼요. 자, 아무튼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와 두 가지 중에 하나. 체크됐어요. 여기 보세요. 네 가지 중에 하나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되면 지정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런 데다가 지정을 할 텐데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이 있고요. 또 하나가 시도지사가 지정권이 있는데 그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가 서울인데 서울 바깥을 감싸고 있는 게 어디죠?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국토부 장관만 지정을 합니다. 누가 지정한다고? 국토부 장관만 지정을 해요. 그런데 경기도 평택 있잖아요. 평택은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성장이 많이 되고 있는 도시라고 보는 게 삼성이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장사도 잘 되고 그러는데 평택 지역을 허가구로 지정한다면 이거는 이 지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잖아. 경기도의 일부. 그러면 이건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시도지사는 누구죠? 경기도지사가 지정하겠죠. 그런데 여기를 국가가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국가가 개발 사업 진행함으로써 투기 우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장관만 지정을 하는 거고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 평택이라면 시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발사업 진행함으로써 투기 우려가 있다면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도. 그런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지만 허가권자, 즉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은 어디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면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해요. 몇 년? 5년 범위 내에서 5년 이내로 지정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5년 단위로 지정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죠. 5년 단위란 얘기는 무조건 5년씩
5년씩 이렇게 지정한다는 얘기니까 틀린 문장이고요. 5년 이내니까 2년짜리, 4년짜리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출제자는 7년간 지정할 수 있다, 10년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다시 한번 지정권자는 두 가지고요. 허가권자는 시군구예요. 근데 이거를 살짝 바꾸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허가증은 여기 가서 받는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단독으로 지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상중하로에서 세 종류가 있어. 정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도별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다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에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이것을 널리 알리죠.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면 역시 심의를 거치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를 공고하겠죠. 여기는 뭐예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여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지정을 공고하잖아요. 공고했어요. 그러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며칠? 5일. 허가 받아라 몇 글자예요? 허가 받아라 몇 글자? 5글자니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일 또는 그 다음 날 이런 표현들은 다 틀린 거예요. 다음, 허가구역을 지정한 거야. 예를 들어서 4년짜리 지정했거든요. 4년짜리 지정했는데 투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투기가 계속돼? 그러면 재지정을 하죠. 다시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지정이란 말이 나오면 연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재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4년짜리 지정을 했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끝나요? 자동 연장이에요? 끝나죠? 다시 한번 4년이 끝나가는데 재지정을 한다, 다시 지정한다는 거는 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재지정을 안 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끝나요? 자동 연장이야? 끝나지. 그러니까 연장시키려면 재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재지정, 다시 지정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심의 전에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을 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심의를 거쳐 재지정 들어갑니다. 의견 청취, 심의, 재지정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재지정을 한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재지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다음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어요. 여기 지금 화살표가 잘 안 보일 텐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공고했으면 국토부 장관은 시도를 거쳐 시군구로 통지합니다. 시도를 거쳐 시군구로 통지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평택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평택시장에게 강서구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을 통해 강서구청장에게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근데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위로 아래로.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그리고 시군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서 허가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공고를 할 때 무엇을 공고하느냐? 지정기간,
몇 년짜리인가 공고해 줘야지. 무진장 갈 수는 없잖아. 4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지정 기간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어디까지가 허가구역인지 그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공고하고 지형도 25,000분의 1 지형도, 50,000분의 1 지형도를 공고해 줍니다. 그리고 면적이 미달하면 허가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허가가 면제되는 면적도 공고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 공고 내용이 그대로 시군구로 왔어요. 평택시장, 강서구청장에게.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그거를 등기소에 알려줍니다. 지체 없이 통지해 주죠. 허가증은 시군구에서 발급하지만 허가증을 제출하는 곳은 등기소장이에요. 다시 한번, 허가증은 시군구에서 발급하고 허가증을 제출하는 곳은 어디라고? 등기소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래야 등기소에서 이쪽에 허가구역이니까 허가증 가져오세요. 아, 여기는 허가증 필요 없어요. 그걸 알죠.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7일 이상 공고하고 널리 알리고 15일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7일 이상 공고 외울 때 학교 다닐 때 칠공주 있잖아. 칠공주. 깻잎머리에 껌 짝짝 씻고 칠공주와 그 똘마니 15명, 우등생, 열등생 할 때 열, 70, 15열 따라합니다. 70, 15열.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7공주와 그 똘마니 15명 해도 되고 70, 15열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영원할 수 없잖아 이게. 그럼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투기가 성행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가구역을 축소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해제나 축소를 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하거나 축소할 때도 심의를 거쳐서 여기도 마찬가지 해제나 축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가 몇 번 나와요? 3번. 최초에 지정을 할 때도 심의를 거치고 재지정을 할 때도 심의를 거치고 해제나 축소를 할 때도 심의를 거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차를 알아봤어요. 허가구역의 지정의 절차.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그런 내용이 여러분 책에 425페이지 밑으로 내려가면 지정 절차, 가로 1번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의견 청취 등, 가로 2번의 공고와 통지 넘기시고 426페이지 공고 내용,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라든가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지형도 50,000분의 1, 25,000분의 1,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등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통지공고 열람의 효력 발생 며칠 후에 5일 후에 발생한다는 거. 4번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밑줄 쳐요.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거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 밑줄 이유 있다.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제나 축소를 해줘야 되는데 가로 2번에 보면 해제나 축소의 경우도 지정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밑줄 준용. 준용한다는 건 뭘 거쳐?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얘기예요. 심의를 거쳐서. 오늘이 7주차입니까? 7주차죠? 잘 모르는군요. 그럼 다음 주면 벌써 한 바퀴가 돌아가네요. 여러분 얼굴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달이 금방 지나죠? 이렇게 2달은 금방 지나가요. 밑으로 들어갑니다. 426종 밑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이 있죠. 한번 볼까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동그라미, 소유권의 동그라미, 지상권의 동그라미,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둘째 줄 이전하거나 설정을 하는데 밑줄 쳐에 대가를 받고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유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계약의 동그라미, 예약의 밑줄. 자, 동그라미 친 게 뭐죠?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유상, 대가를 받고 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칠판 보죠? 제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느낌이 있어요. 수업을 할 때의 느낌. 집중도가 아주 약합니다, 지금. 보니까. 집중도 약하고, 다른 걸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걸.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 그건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 집중해도 까먹으니까. 거기다가 3주나 4주에 한 번씩 나오고 2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걱정입니다. 매주 봐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건 이거죠. 칠판에서 설명하면 칠판을 집중하시고 책 보자 그러면 책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복습을 하지 않겠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머리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 돼. 그래도 까먹는데. 허가구역이 지정됐으면 그 안에 모든 거래가 허가받지는 않을 거 아닌가? 어떤 정해진 게 허가받는데요. 허가 대상은 먼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여야 돼.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만 허가 대상이고 대가를 받으니까 유상이며 계약이나 예약이나 말이지. 그러면 허가받지 않는 걸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물만 거래를 합니다. 이건 허가받지 않습니다. 토지가 허가 대상이니까.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할 때 토지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쪽에 허가를 못 받으면 건물만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거래할 때는 허가사항이 아닌데 땅이랑 건물을 한꺼번에 거래할 때 땅에 대해서 허가를 못 받으면 건물을 취득할 수 없어. 민법에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들어봤나요? 그 일부 무효 법리상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과 지상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이나 하거나 전세권 설정 계약이나 저당권 설정 계약, 또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소유권 지상권이 아니잖아요. 또한 유상이기 때문에 무상에 해당하는 증여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증여라도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아마 세법 시간에 들어봤을 텐데 부담부 증여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유상이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게 뭐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법률행위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두 개여야 된다. 그게 계약인데 의사표시가 하나로 이루어진 게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증이라는 게 있는데 유증은 단독행위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증여는 무상계약.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무상이니까. 유증은 단독행위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허가받아야 돼? 그냥 상속이 되는 거지 뭐. 이거 허가받지 않습니다. 한국도시주택공사 LH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대규모로 땅을 수용을 합니다. 근데 다 허가받으려면 각 지주들과 모든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수용, 공익사업 관련 법에 따라 수용 허가받지 않습니다. 경매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경매예요.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죠. 허가구역 안에 땅이 법원 경매 물건 나왔습니다. 내가 이거 낙찰받아야 되겠다 해서 입찰 들어갔죠. 1등 났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받으라고 그러면 법원 경매를 중단해야 돼. 법원 경매를 중단하고 시군구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허가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경매는 허가받지 않는다. 왜? 경매가 중단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다시 한번. 허가구역 안에 땅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 허가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아? 경매를 중단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하고요. 경매와 거의 성격이 똑같은 공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압류,
부동산 공매라는 건데 이것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뭐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팔아달라 해서 하는 공매가 압류공매인데 이 경매와 압류공매는 성격이 90% 유사합니다. 그러면 얘가 허가 안 받으면 얘도 허가 안 받습니다. 비슷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리고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던 외국인 등이 몇 가지 허가 대상 토지가 있었죠? 4가지. 군사, 문화는 야, 생 4개. 군사, 문화는 야, 생 해서 4가지 토지는 외국인 등이 뭐 받아야 돼? 외국인 등의 취득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 받으면 저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허가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는 안 받아도 돼.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외국인 허가 받으면 허가 안 받는다. 그리고 경매는 허가 받지 않는다. 적어도 이건 건져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모든 거래가 허가받는 게 아니라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돼. 그래서 허가에 기준 면적이 있는데 여러분 공법 시간에 국토법 배우는데 국토법에서 전국을 용도지역 크게 몇 가지로 나누죠? 4가지로 나누죠.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런데 여기는 크게 2개로 나눕니다.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그러면 어디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도시지역은 다시 주, 상, 공, 녹 지역 지정에는 미지정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5개로 나누고 주거지역부터 60 초과할 때 허가받습니다. 60 이하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60제곱미터 150, 260 이하면 허가받지 않고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돼. 동그라미 빼고 외우면 6, 1515, 26, 6, 1515, 26 이렇게 연습을 좀 하세요. 따라합니다. 6, 1515, 26 그러면 60부터 출발하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60에서 150으로 올라와서 옆으로 길게 150으로 갔다가 200으로 올랐다가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60으로 6, 15, 15, 26, 6, 15, 15, 26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이와 똑같은 숫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대지를 쪼갤 때 최소한 이 면적 밑으로 쪼개지 말라. 대지를 분할할 때 최소 면적, 공법 시간에 이와 똑같은 면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적 밖으로 나가면 기본이 250에 농지가 따블 500에 이면은 다시 그 따블 1000이에요. 그래서 따 이렇게 올라갑니다. 따 피박의 광박이죠. 고도리에 홍청고사에 해가지고 25점 나버려서 5광까지 해가지고 근데 피박 맞아가지고 50점 광박 맞아서 100점 맞았습니다. 25에 50에 100 따 그런데 여기 있는 면적은 절대 면적이 아니에요. 이 면적의 미니멈이 10%, 미니멈이 10%, 맥시멈이 300%. 그러니까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공고할 수 있어요. 만약 상업지역의 150제곱미터 여기를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최대 300%니까 얼마? 45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별도로 공고해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만약에 별도 공고 면적을 320으로 했다 이거야. 320으로 공고하잖아. 그러면 상업지역이지만 320을 초과할 때 허가받고 320을 미달하면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거 받고 이거 허가 안 받아요. 그런데 만약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120으로 공고했다. 공고했는데 120으로 공고하면 120을 초과하면 허가받지만 120에 이하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기준 면적의 3배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하면 공고된 대로 따르지만 공고가 없어요.
공고가 없으면 이 면적에 따르게 되는데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공고가 없다 하고 출제하는 거예요. 별도 공고 없다라는 말은 이걸로 풀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외워줘야 됩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가대상 계약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을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뭔가 이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고 집중하라는데도 잘 안 하고 있고 좀 뭔가 부산하고 그래요. 지각도 많이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좀 좋아지겠죠? 말도 하기 싫어요? 알았어요.